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민법이 20회, 민소가 10회 맞죠? 30회. 30회. 그쵸. 30회면 짧은 기간은 아닌데요. 1년을 이제 뭐 1년은 아니지만 이 수험 기간 통째로 치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닙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은 어쨌든 뭐 30회 해서 민법 민소를 1회 독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제가 바라는 욕심이 있어요. 그냥 우리 이번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만 그냥 정리하자고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겠네요. 시험장에 어떤 책을 갖고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나름 책을 갖고 가셨겠죠. 그 책이 만약에 정리가 잘 돼 있고, 난 뭐 그것만 봐도 된다. 그럼 여기 안 왔겠죠. 네, 뭔가 책을 바꾸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레벨업이 그런 취지거든요. 책을 바뀌기로 선택하셨으면 검증이 된 책, 그러니까 이거 보고 안 떨어진 책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 책은 작년에 엄청 많이 본 거 맞죠? 네, 그리고 뭐 이거 보고 성적이 올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우리 시험의 특징은 비슷하게 가야 돼요. 비슷하게 가고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됩니다. 오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한 거고요. 이것저것 프린트들이 나가긴 하는데 목표는 그냥 이거 한 권 정리하는 거예요. 이번 시즌에는 이거 한 권 정리하는 겁니다. 저 프린트들은 보시고 다 버리시면 돼요. 저거 어차피 뭐 판례 자료는 나중에 최신 판례 할 거랑 거의 겹치니까 보시고 그때 가서 다시 하시고 버리면 되고요. 저 표는 여기다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한번 보시고 버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사례라는 책인데요. 저 책의 취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 교재는 이겁니다. 로스쿨 민법의 정석. 우리 이거 정리하는 거예요. 350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장 갈 때까지 7회독 할 수 있습니다. 7회독 정도를 해야 우리가 책을 봤다 이러는 거지. 뭐 한두 번 본 거는 안 본 겁니다. 아시잖아요. 세 번도 뭐 안 본 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짧은 시간의 기억을 상기해야 되기 때문에 7회독이 목표입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우리 저랑 같이 1회독 하시고 혼자 1회독 하시면 벌써 2회독이잖아요. 그리고 민소하시면서 한 번 더 복습하시고 3회독, 형법하시면서 한 번 더 하시고 4회독, 헌법, 공법하시면서 한 번 더 하면 벌써 5회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직전에 또 벼락치기로 한 번씩 하시겠죠? 뭐 그럭저럭 3번 모아서 1회독. 그리고 이제 막판 모드 들어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막판에 한 3번 정도. 7회독 뭐 넉넉합니다. 7회독 하면요. 이거 외우지 말라고 그래도 외워져요. 그리고 가면 뭐 여기서 안 나오면 어떡하나요? 틀리면 되죠. 우리 뭐 다 맞아야 되나요? 여기서 안 나오면 틀리면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제 합격, 불합격 이런 게 아닙니다. 뭐 합격할 수 있을까? 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간단해요. 민법을 예로 들면 이거 7회독 할 수 있을까? 그 고민만 하시면 돼요. 7회독 하면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진짜 시험에 어떻게 나와도 안 떨어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지금부터 7회독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게 주교재입니다. 이걸 단권화하는 게 목적이고요. 처음에는 1회독 때는 굉장히 낯설 거예요. 이거 이제 정현석 변호사님이 정리하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낯설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목표는 7회독이라니까요. 너무 1회독 때 실망하시지 마세요. 우리 사람이 첫인상은 안 좋아도 지내면서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자꾸 보다 보면 정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오늘 나눠드린 뭐 이런 거, 표, 뭐 이런 거 나눠드릴 거예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아시는 거면 그냥 버리시면 되고요. 기본서 요 로민정에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면 뭐 포스트잇이나 이런 거 통해서 정리하시고 버리시면 되고, 하여튼 중요한 건 버려야 됩니다. 우리 시험장 가봐서 알잖아요. 뭐가 많으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이제 다 못 보고 그냥 대충 기도만 하고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괜히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운다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리자고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7회독한 요거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표도 버리십시오. 판례 자료가 있는데요. 좀 고민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로민정에 집중할 거면 저 판례 자료가 필요 없어요. 근데 왜 했냐? 이 책의 장점이 압축 서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좀 길게 봐야 될 판결 요지라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판례가 있을 수 있어서 나눠드립니다. 근데 저게 여러분들 곧 보게 될 거예요. 언제 보게 될 거냐면 뭐 파이널 때 최신 판례 보시면서 보게 될 거고요. 기타 뭐 사례집이나 선택형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지고 가야 될 교재를 정리해 드릴 건데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담 없이 보시고 종이 쪼가리로 나눠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버리세요. 여러분들 버리세요. 오직 이거 로문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자료를 자꾸 늘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례입니다. 사례가 사실 고민이에요. 이게 지금 레벨업반인데요. 인텐시브와 레벨업의 차이가 그거거든요. 사례를 뭐 보느냐 안 보느냐 그거 아닌가요? 인텐시브도 사례만 보지는 않고요. 레벨업도 이론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례 비중이 인텐시브가 높죠. 저는 이제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레벨업을 선택한 거고요. 그러다 우리가 사례를 하나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눠드립니다. 근데 그 사례집의 이름이 뭐 역사례인가 뭐 그렇게 나가는 책이에요. 저게 이제 책이 나옵니다. 사실은 책을 찍어내려다가 제가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수정을 하려고 지금 보류 중이에요. 근데 그 프린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례집이 문제까지는 똑같은데요. 해설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해설이 이제 앞부분은 이론이고요. 그 사례와 관련된 이론이에요. 그 뒤에 가면 답안이 없고요. 답만 있습니다. 뭐 앤서 뭐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답만 있어요. 답만.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이제 저는 시험을 봤잖아요. 변호사 시험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그 시험을 보신 분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합격하신 분보다는 잘 안 되신 분들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입문 강의부터 민재실 로클럽까지 하다 보면 스펙트럼이 되게 넓거든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다 보니까 우리 변호사 시험의 특징은요, 사실랑 좀 달라요. 사법 시험은 사례형, 똑같이 사례형 시험이 있지만 거기는 그 논리 전개 과정이 좀 중요해요. 심지어 답이 없는 문제도 있어요. 답이 없고 논리 과정이 훌륭하면 점수를 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변호사를 뽑는 시험이에요. 변호사한테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요. 아니 뭐 문제를 사건을 해결하려고 갖고 왔는데 가봐야 하는데요. 이러면 돈 안 쓰죠. 정답이 있어요. 그 정답의 기준은 판례예요. 물론 내가 판례를 뒤집을 만큼, 그러니까 대법관들을 설득해서 전화비체 판결을 끌어낼 만큼 뭐 탄탄하면 좋죠. 근데 그런 일은 많지 않거든요. 전화비체 판결은 글쎄요, 변호사가 뭐 평생 한 번 나오나요? 잘 몰라요. 거의 뭐 대법원 판결이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경우도 드물죠. 그것도 드물어요. 뭐 거의 10건 하면 8건이 심리불속행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존 판례를 뒤집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고요. 그런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기존의 판례를 알고 있니만 물어봅니다. 그 이상은 나가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있어요. 그게 판례거든요. 그렇다면 사례 문제를 풀 때도 정답을 알아야 돼요. 우선 정답을 알아야 그 정답에 대한 근거는 판례 하나만 쓰시면 그뿐이에요. 목차를 아름답게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제를 읽고 쟁점을 떠올린 다음에 쟁점을 풀기 위한 판례를 쓰시고 답안을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딱 그 정도 쓸 수 있을 만큼의 시간만 줘요. 시험 보셔서 알잖아요. 그걸 창의적으로 목차를 뭐 초안을 잡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럼 뒤에 거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특히 변호사 시험의 사례형은요, 기록형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사례형은 답이 중요해요. 답이. 문제를 읽고 일단 답이 떠올라야 돼요. 답이 안 떠올리면 말짱 꽝이에요. 뭐 에세이를 쓰게 되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례 공부도요, 사례 문제, 사실관계를 읽고 일단 답을 떠올려야 된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답을 떠올리시면 그런 답이 왜 나왔는지 판례 하나만 머릿속에 떠오르면 끝납니다. 그럼 그냥 쟁점 판례 결론. 5점이면 하나, 10점이면 두 세트 아니겠어요? 15점부터는 모르겠어요. 뭐 두 세트일지 세 세트일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냥 5점의 세트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답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저 역사래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답만 있어요. 답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예요. 한 80개 정도가 들어있고요. 변시 위주로. 나머지 사례는 저는 이제 집못 때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왜 그런지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사례 공부를 따로 하시면 자꾸 시험 범위가 늘어나요. 제 생각에 자꾸 시험 범위가 늘어나고 우리가 해야 될 양이 늘어나는 이유가 물론 이제 학원에서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좀 제공하는 면이 사실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좀 특별한 게 있어야 돈을 낸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남들이 다요. 어쩔 수 없이 이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건 사실 큰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요. 해야 될 양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시험은. 우리 시험에 시험 범위가 없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 기출사례, 변시와 변시 모의고사 합쳐서 거기에 나와 있는 쟁점만 충분히 숙지하고 가시면 뭐 안 떨어집니다. 거기 외에 있는 쟁점 나오면 그냥 틀리시면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변시가 벌써 이제 9번이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9번에다가 모의고사 1년에 3번이니까 3, 9, 27 1회 때 2번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거의 한 30번이에요. 올해 3번 또 볼 거 아니에요. 합치면 거의 40개 정도의 세트가 쌓여 있고요. 각 세트마다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시잖아요. 그걸 다 피해서 문제 낼 수 있나요? 그러면 정말 이상한 문제만 내겠다는 건데 그건 변호사를 1600명 정도를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으시면 돼요. 기출문제 나왔던 물론 모의고사 포함이에요. 거기 나왔던 쟁점만 확실히 알고 가시고 그거를 판례와 결론에 맞춰서 대충 아름답게 안 써도 돼요. 대신 그건 써줘야 돼요. 그건 그렇죠? 그렇게만 하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수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도 불안하니까 그 쟁점 앞뒤에 있는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혹시 없어졌지만 사법시험 문제라든가 혹시 그 해에 우리 로스쿨 학교 그분들이 시험을 내시니까 학교에서 출제했던 문제 중에 조금 볼만한 것들 그리고 특히 올해 모의고사 3번
그리고 최신 판례. 최신 판례도 이제는 뭐 6개월만 보면 되잖아요. 예, 그 정도로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시험범위예요. 예, 그래서 진모에서 나머지 사례를 하자는 겁니다. 이론만 탄탄하면 문제 풀면서 함정에 빠져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뭐 이론을 새롭게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사례를 자꾸 공부하듯이 하니까 이론 따로 사례 따로 해야 될 양이 더블이 되잖아요. 이론을 공부하시고 사례는 그냥 함정에 빠져보는 거예요. 이거 뭐 문제라는 게 함정을 파는 거지. 그냥 뭐 단문처럼 예를 들면 뭐 신의칙에 대해서 논하시오 우리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함정을 파는 거예요. 빠져봐야 안 빠지죠 시험장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함정에 빠지려면 아시죠? 아무것도 모르면 뭐 다 함정이에요. 그거는 이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어느 정도 기본 이론을 빨리 머릿속에 넣으시고 문제는 그냥 계속 확인하면서 실수하는 것들만. 그럼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내가 뭘 아는 상태에서 한번 실수해서 이렇게 되면 잘 안 잊어버리는데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해설을 밑줄 그으면 뭐 다 똑같지 않겠어요? 왜 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쟁점만 살짝 바꿔서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전혀 새로운 문제로 생각을 하게 된다. 비효율이에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 역사례라는 사례집을 볼 겁니다.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답안 구성을 좀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그 답안도 있어요. 그것도 좀 나눠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그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답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판례는과 역사례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암기인데요. 사실 제가 제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암기하는 게 굉장히 힘드신가 봐요. 그러니까 암기를 잘 하시는데 암기에 시간을 쓰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뭐 고등학교 때 막 저 때는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러나요? 뭐 이렇게 메모리 카드에다가 영어 단어 써서 막 외우잖아요. 뭐 앞에는 단어, 뒤에는 뭐 한국말. 그런 거 안 하시죠? 선생님 그런 거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안 하시죠, 근데? 뭐 자연스럽게 암기되길 원하시나요? 그럼 7회독 해야 돼요. 근데 7회독도 안 하고 암기도 안 하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외우세요 이렇게 하면 잘 안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 중인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유치하게 스파르타 뭐 이런 거 할 수는 없고요. 가능하면 좀 암기 확인 테스트를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말 그야말로 암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 전에 저랑 잠깐 암기해 보시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 저랑 같이 안 해도 여러분들은 좀 암기에 신경을 써주세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암기입니다. 암기야 이 시험은 붙어요. 아시죠? 뭐 시험이 연수원 시험처럼 막 7시간씩 주면 그렇죠. 그럼 뭐 법전도 찾아보고 생각도 해보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시험은요. 요이 땅 하면 미친 듯이 써야 돼요. 그 펜 놓으면 끝날걸요. 뭐 암기가 안 돼 있으면요.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암기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거고요. 그 암기 잘하려고 짧게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그냥 페이지를 통째로 다 외울 수 있다고 그러면 수업 들을 필요도 없죠. 쟁점만 찾는 연습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암기에 신경 쓰는 겁니다. 제발. 요 암기도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복습 전략을 짜셔가지고 잘하시죠?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갔어요? 뭐 제가 예전에 그 로클럭 되신 분인데요.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뭐 데이 1 첫날 공부, 둘째 날 공부 하루에 예를 들면 10페이지씩 공부하고 그럼 이게 이제 1에서 10이 되고 이게 11에서 20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21에서 30이 되고 그러면 그분은 저희는 통상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까지 공부하고 설날 공부 끝. 다음날 여기서부터 하죠. 왜냐하면 진도를 나가야 우리가 공부한 것 같으니까. 그렇죠? 진도 안 나가고 복습하는 건 좀 왠지 시간 낭비 같으니까. 근데 그분은 우선 여기 공부하시고요. 다음 날은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날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뭐 모르겠어요. 뭐 시간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이때보다는 이때가 좀 덜 들겠죠. 또 이때보다는 이때가 좀 덜 들고 이렇게 복습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로클럭 됐어요. 되고 나서 연락 오고 그 다음에 연락이 안 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복습을 좀 과학적으로 본인만의 전략을 좀 짜세요. 그건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렇죠? 본인 사람마다 망각되는 텀이 있지 않겠어요? 나는 3일이면 다 날라가요. 그럼 3일 안에 반드시 해줘야죠. 나는 한 번 하면 그래도 일주일은 갑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하세요. 그럼 본인마다 성향이 있겠죠. 아니면 공부가 좀 많이 된 부분은 좀 길게 텀을 둬도 되고 자꾸 잊어버리는 부분은 좀 텀을 짧게 잡아야 되겠죠. 우리는 복습해야 돼요. 진도 나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근데 진도 나가는 건 공부한 것 같고 복습하는 건 왠지 그냥 제자리 걸음 같으니까 자꾸 안 하시는데요. 앞으로 돈을 벌면 뭐 하냐고요. 자꾸 쓰는데 돈이 또이또이잖아요. 자꾸 좀 아껴야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수업은요. 우선 제가 아주 짧게 개관을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민정이라는 책이 잘 돼 있긴 해요.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다 모아놓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요약서, 압축서다 보니까 그 장점이 있는 대신에
이제 체계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교수 기본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줄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관을 좀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로민정을 같이 읽으면서 밑줄을 그을 거예요. 그게 제일 핵심이죠. 여러분들이 이 책을 만드는 게 이 클래스의 목표예요. 다만 당부드리고 싶을 게 있어요. 뭐 책 정리는 뭐 알아서 더 잘하시겠죠, 저보다. 근데 다만 조심하실 거. 여기 지금 판례, 이 책에 있는 판례를요, 제발 좀 다른 색으로, 그 색은 뭐 여러분들 자유예요. 판례는 다른 색으로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판례가 이제 정윤석 변호사님은 그 해당 챕터에 맞는 판례를 이렇게 모아 놓으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계속 말씀드리면 이게 압축 서술이다 보니까 판례가 약간 단어처럼 정리되어 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판례와 이론이 섞이면 두 번째 볼 때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판례는 반드시 다른 색으로, 무슨 색으로 하든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가피를 좀 하게 될 텐데요. 수업이든 저 표든 연필로 하시는 거 어떨까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100%입니다. 100% 여러분들 가피란 게 나중에는 안 봐도 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예쁜 펜으로 해놓으면 뭐 안 봐야지 하면서 자꾸 눈이 가요. 근데 눈이 가면 우리는 이제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심지어 뭐 한 5회독 되면 자꾸 안 보고 싶은데 눈이 자꾸 가고 불안하니까, 특히 막판에는. 그러니까 아예 그 페이지를 찢어버리거나 이렇게 못 넘기게 요 끝에만 이렇게 자르시는 분도 봤어요. 그럼 이게 안 넘어간대요. 뭐 그렇게까지 할 시간이 없고요.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시간은 없고 연필로 하시고 나중에 그냥 지워버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시고 제일 마지막 진모 때는요. 우리가 진모 때쯤 가면 저의 계획대로라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실하게 공부했다면 진모 시즌에는 이 책이 이미 4회독 이상, 그렇죠? 4회독, 5회독 정도 돼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걸 이제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쯤에는 이제 우리가 넘버링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런 요약서, 제 경험상 이런 요약서를 막판에 체계, 머릿속에 체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넣으려면 이 넘버링이 꼭 중요한데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1번 뭐 동그라미 1 뭐 이렇게 해서 이거 묶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작업을 지금 하면 책 한 번 더 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하지 마시고요. 진모 때 합니다. 진모 때 좀 넘버링을 깔끔하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건을 찾을 때도 그죠? 체계적으로 정리해놔야 빨리 찾잖아요. 막 뒤죽박죽이면 다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머릿속에 넣을 때도 좀 체계적으로 넣어야 빨리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는 빨리 나와야 돼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넘버링이 필수적인데요. 제가 그 진모 때 같이 해보자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일단 다 이해한다. 필요 없는 건 버린다. 거기까지만. 1회독이니까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반복이 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30회 안에, 민법만 예를 들면 20회 안에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 채권 총론이 끝나면 아예 그 회에는 복습만 할 거고요. 그 날은, 그 다음 날이 되겠죠. 채권 강론이 끝나면 그 다음 날은 복습만 할 거예요. 이 책만 다시 같이 볼 거예요. 물권이 끝나도 한 회는 빼서 물권 복습만 할 겁니다. 복습하는 건 시간 낭비 아니냐. 진도 나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복습을 같이 해봅시다. 우리 그게 목표예요. 자, 그리고 첫날이니까 얘기도 좀 해볼까요? 제가 이거 정말 누누이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거 설명회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내일 모레가 5월이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분 더러운 건 좀 많이 됐죠. 시간이 가면 금방 없어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오버하게 돼요. 지금 이제 5월이 이제 시작이니까 뭐 마음은 말로는 자꾸 막 급하다 하는데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오버하게 된다고요. 괜히 뭐 더 책도 좀 두꺼운 거 잡으려고 그러고 뭐 쓸데없이 뭐도 한번 더 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의 시계를요 5월로 잡지 마시고 12월로 맞춰두세요. 우리 어차피 12월에 시험장 갈 때 이제 보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손에 들고 있는 책을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수업 아닌가요? 그래서 수업은요 시험장에 들고 갈 책을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조금 이렇게 하늘에서 위에서 좀 내려다 보세요. 책 놓고 밑줄 긋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왜 밑줄 긋고 있어요? 그 시험장 가서 그것만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책 들고 가서 시험장에 들고 가지도 않을 책을 뭐하러 밑줄을 긋고 보냐고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실 책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시험 과목이 민사 첫날부터 이제 공법이랑 형사 아니에요? 그리고 셋째 날 하루 쉬고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 과목 안에 다시 이제 헌법과 행정법이 있을 것이고, 여기는 형법과 형소가 있을 거고요. 여기는 이제 3개가 있죠. 이렇게 민법, 민소, 상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져가야 될 책은 이 세트가 기본적으로 기본서라는 게 있어야 돼요. 뭘로 보든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거 정했어요. 들어오시는 순간 내일부터 딴 데 가시지 않는 한 우리는 로민정의 기본서입니다. 이 기본서를 왜 준비해야 되느냐? 기본서 없으면 안 되나요? 없으면 반드시 떨어진다 이런 말은 못 드리겠어요. 없이도 붙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시험 유형이 세 가지인데요. 이렇게 예를 들면 민사를 예를 들면 우리 그 하루 쉬고 셋째 날에 선택형과 사례형을 보죠. 그리고 기록형, 그리고 마지막 날 사례형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시험 기간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그때 이 기본서를 빨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돌리고 선택형, 돌리고 사례형 보는 사람이랑 그 생략하고 바로 선택형, 사례형 들어가는 사람은 이 준비 정도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요. 무조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본다 생각하세요. 의문을 갖지 마시고. 그래야 혹시 쟁점에서 안 나온 것도 여러분들 쓰거나 찍을 수 있고요. 그걸 하고 나서 쟁점을 봐야 더 기억이 오래 가요. 주소가 있거든요. 주소가 없이 그냥 쟁점만 외우면 물론 그런 지역적인 암기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그래서 기본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의문을 갖지 마세요. 가져야 돼요. 뭘로 하시든 여러분 자유인데요. 저는 이제 얇은 책, 최대한 얇은 책 추천드려요. 최대한 얇은 책. 아무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얇기만 한 건 의미가 없죠. 우리 그런 걸 찌라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의미가 없지만 최대한 얇아야 됩니다. 최대한. 딴 건 모르겠고요. 이거는 이제 이겁니다. 로민정이고요. 이걸 아마 로소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기본서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사례집이 있어야 되겠죠. 이 사례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함정에 빠져보는 겁니다. 따라서 밑줄도 함정 부분만 그어져 있으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례집 빨리 보면서 내가 그때 여기에서 헷갈렸지, 여기서 실수했지, 요거만 스크린 하시면 돼요. 그럼 굉장히 빨리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쟁점은요, 다 여기 있어요. 이건 보면 돼요. 그래서 해설에 너무 밑줄 그시면서 오버하시면 안 돼요. 약간 모순되는 말이긴 한데요. 사례를 공부할 때 그러면 해설은 볼 필요 없냐? 저는 그 반대예요. 오히려 해설을 보고 해설을 봐야 사실관계가 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역사례가 아마 그래서 거꾸로 돼 있어요. 해설이 먼저 나와 있어요. 왜 그게 모순되는지는 나중에 보고요. 어쨌든 정해야 됩니다. 여기는 뭐 역사례라는 책인데요. 이 역사례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출사례 보셔야 돼요. 기출사례를 다 봐야 됩니다. 여기도 역사례로 출발하지만 결국엔 기출사례로 모아질 거예요. 요거는 제가 진모 때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불안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구경하셔도 상관없어요. 진도별로. 근데 일단 진모 때에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지금 여기는 80개 정도를 할 거예요. 이번 클래스 때는. 그래서 이제 시험장 갈 때는 당연히 이게 없어지고 이것만 남겠죠. 선택형 문제집은 있어야 돼요. 가끔 어떤 분들이 선택형을 어떻게 공부하나요? 물어보시는데요. 이유 없어요. 선택형은 제 생각에 제일 공부량과 비례하는 영역이에요. 사례형과 기록형은요, 사실 그렇게 공부량에 완벽히 비례하진 않아요. 쟁점 단위로 출제되기 때문에. 근데 선택형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공부량에 좀 비례합니다. 그 선택형 성적이 안 올라요. 뭐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답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선택형 공부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하루에 일정 시간을 투자하셔서 매일매일 마치 우리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매일 하셨던 것처럼 그냥 매일 합니다. 시간은요. 그건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뭐 1시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 넘어가면 조금 부담되겠죠. 1시간 내에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언제 다 하나요?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풀다가 시험 되면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지금 한 문제 더 풀면 남들 100문제 풀 때 101문제 푸는 거 아닌가요? 102문제 풀고. 근데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1000문제인데 102문제밖에 못 푸니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는 거예요. 선택형도 정리를 하시긴 해야 되지만 일단은 하루에 1시간씩 계속 꾸준히 푸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번 다 풀면 다시 돌아가서 또 풀고 또 풀고. 물론 푼다는 게 문제에다가 이렇게 1, 2, 3, 4, 5 찍어가지고 넘어가고 이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아는 지문은 지워버리셔야 돼요. 양을 줄여야 되니까. 우리 선택형 문제집을 1회 독하는데 시험 기간 같으면 얼마나 쓰실래요? 예컨대 우리 첫째 날 공법 보고 둘째 날 형사 보고 하루 좀 쉬고, 쉬진 않겠죠. 그때 선택 과목도 하고 뭐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 날 당장 선택형을 보니까 선택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뭐 길어야 뭐 한 3시간 정도라고요. 그 안에 한번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두세요. 교재는요, 뭐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기출만. 기출 외에는 없어요. 뭐 우리가 뭐 이걸 보지 뭐 선택형을 대비해서 뭐 공무원 시험 문제를 볼 거예요. 뭐 그냥 무조건 기출 문제밖에 없어요. 어떤 기출 책을 잡는지는 여러분들 선택인데요. 가능하면 이 학원에서 나온 선택형 문제를 잡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기록형과 관련된 책이 있어야죠. 기록형과 관련된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일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기록형은 뭐 이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해해요. 왜냐하면 기록형 강의라는 게 지금까지 그냥 시작하면 뭐 기록형 문제 던져주지 않나요? 그리고 풀어보라고 하고 해설하니까 기록형은 문제만 있지 이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럼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렇죠? 기록형도 이론이 있어요. 출제될 수 있는 기록형 이론들을 쫙 모아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있어. 이 책이 뭘로 할지는 여러분들의 몫인데요. 기록형 교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민법민수 상법이 한 권이니까 원포인트 뭐 그런 게 나옵니다. 곧.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만의 서브가 있어야 되겠죠. 이건 사실 없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혹시 공부하시다가 내가 자주 실수하는 것들, 시험이라는 게 어차피 나의 약점을 보강하고 들어가는 게 목표니까 가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최신 판례죠.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 볼 때는 가장 최근에 6개월은 안 나오니까 1년분을 본다면 6개월분, 한 3년분 본다면 2.5개월분, 6개월분 정도가 되겠죠. 최신 판례 집이 있어야 될 거예요. 최신 판례. 자, 요거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가 민법 세트, 요렇게가 민소 세트잖아요. 이 세트를 이제 이렇게 해서 트렁크에 넣어서 시험장 가시는 거 아닌가요? 시험장 가실 때 만약에 이걸 안 가져가신다. 난 사례형 책을 안 가져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례형은 그냥 뭐 기도하나요? 지금부터 그냥 이거 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뭐 합격을 준비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책들을 빨리 정리하고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취례독 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양이 제일 많은 민사는 먼저 정리하는 거고요. 양이 좀 적은 뒤로 갈수록.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 강의도 종합반도 민사가 먼저고 그 다음에 형사, 그 다음 공법 아닌가요? 그게 공부 양의 순서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6월, 8월, 10월에 모의고사 3번 기회가 있습니다.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 좀 졸시 걱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거기다가 타임을 맞출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혹시 이런 분들은 있어요. 나는 뭐 예컨대 공법 첫날 첫 시간에 너무 긴장돼서 그날 그냥 다 망치는 게 습관, 뭐 트라우마다. 그거는 좀 보셔야죠. 그때는 6, 80, 3번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그때는 열심히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기회로는 삼을 수 있지만 모의고사라는 게 6, 80에 나왔던 쟁점만 확인하고 시험장 가시면 되는 거지. 뭐 6월에 붙으면 뭐 가산점 주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 변신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다만 본인이 왜 6월, 8월, 10월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지만 생각하세요. 거기 꼭 붙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시면 거기 끌려다니시 말고 이제 본인만의 계획을 짜세요. 그래서 혹시 교재 확정이 안 되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는 확정을 해야 될걸요. 갈등하지 마시고 무슨 교재를 택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일 많이 보는 거. 안전하게. 같이 가야 되니까요. 그걸 택하셔서 과목별로 진열해 놓고 하나하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례독이에요. 시험장 가면 돼요. 자,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트를 다 맞춰놓고 민사는 양이 많으니까 오케이 취례독. 뭐 형사는 그보다 좀 적으니까 5회독. 공법은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한 4회독 정도 하고 갔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떨어지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시험의 문제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로스쿨 제도를 잘못 만든 거죠. 그렇게 한 사람들은 붙어야 정상이에요. 안 그러면 사실을 하죠. 뭐하러 변실을 해. 변신은 정상적으로 공부한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로스쿨에서 한번 걸렀기 때문에 붙여주는 거 아닙니까? 자신감을 가집시다. 가질 거 별것도 아니죠.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 중에 빠진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시험의 본질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험은 기본적으로 전범위에서 나와요. 전범위 중에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만 시험 범위 자체는 전범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약한 부분이 안 나오고 강한 부분에서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전 같으면요. 1회부터 한 4회, 그렇죠. 4회도 그랬어요. 1회부터 4회까지만 해도 사실 어느 하나 빵꾸 나도 돼요. 딴 거 잘 보면 메꿀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진실이잖아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다 잘해요. 다들 열심히 하고 다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빵꾸가 나면 안 돼요. 다 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할 필요는 없어요. 예컨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합격선이 요만큼 되면 이게 합격, 이 위로는 합격, 이 밑으로는 다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이렇게 되신 분들은 없어요. 물론 이렇게 되신 분은 뭐 수석하겠죠. 이렇게 되신 분은 필요 없고요. 아마 이렇게 돼요. 이게 내가 과목마다 강한 부분이 있고요. 약한 부분이 있다고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수험이라는 게 이거 파가지고 여기 이거 너무 내려가네요. 이러면 이제 이건 좀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 한 이 정도. 그리고 메꿔서 이렇게 평탄화시키는 거 이게 우리 수험 작업이잖아요. 근데 내가 약점이 있는데 약점을 공부하는 건 좀 불편하니까 그건 제끼고 맨날 아는 것만 하고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대로 가고 이러면 어쩌자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본인이 약한 부분을 찾아야 되고요. 그 약한 부분을 어떻게든 보강해야 돼요. 그거는 시험 전날까지 하셔도 돼요. 시험장 가서만 풀면 되죠.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포기 이러면 정말 위험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인가요? 오늘 뭐 성적 발표가 나서 이제 몇 명 분들이 좀 보내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뭐 약점을 보강해라. 그 약점을 어떻게 하나요? 그거 이제 성적표를 보면 되나요? 성적표 봐서 몰라요. 예를 들면 상법 성적은 내가 어음 수표가 약해도 회사가 강하면 덮는다고요. 그럼 내가 성적만 보면 상법 점수 괜찮아요. 그럼 그 내 약점 알 수 없어요. 내가 민사소송법에서 공동소송 쪽이 약해요. 근데 민소 점수는 낮다. 그게 뭐 공정성점에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본인만 알아요. 성적으로 나오잖아요.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구멍인지. 그걸 메꿔야 돼요. 그걸 되게 디테일하게 나누라고요. 민법이 구멍인데요.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그거는 다시 공부하셔야 되고요. 민법 중에 예를 들면 보증채무가 약하다. 민법 중에 뭐 변제자 대위가 약하다. 그럼 어떻게든 보강하셔야죠. 그건 뭐 일주일을 쓰던 열흘을 쓰던 그 이상 쓰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약한 부분을 보강해야 우리 시험 문제를 맞추죠. 그렇죠?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작업을 제가 볼 때는 늦어도 11월에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11월쯤에는 이제 내가 어디가 약한지가 좀 파악이 돼서 시간을 좀 빼서 보름이든 뭐 한 달은 너무 길어요. 최대 보름 정도 빼서 딴 거 제끼고 그 부분만 보강하고 그리고 시험장 가셔야 돼요.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꼭. 그래야 붙어요. 아무 생각 없이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 뭐 모르겠어요. 어떤 결과가 나죠. 운 좋으면 붙겠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결론은 이 책을 열심히 봐서 7회독 하자. 그래서 저는 1회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2회독을 해달라라는 게 목표입니다. 자, 우리 채권법부터 나갈 거예요. 이 채권법은 뭐예요 이거? 7, 8인지 뭔지 하여튼 69에서 시작되네요. 채권 총론. 자, 왜 채권부터 나가냐? 뭐 요즘 트렌드 아닙니까? 그래서 채권부터 나갑니다. 채권, 물권, 민총.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게 이제 우리가 판택된 책이기 때문에 민총이 제일 이해하기 힘들어서 민총에서 드는 얘들이 다 채권, 물권이니까 그건 이론적인 이유고요. 여러분들이 민총을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잘하는 걸 제일 나중에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채권부터 봅시다. 채총부터. 우리도 채총, 채각, 물권, 민총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채권 총론인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채권 총론하면은 뭘 공부해야 되나요? 이 채권 총론은 채권법의 총론이면서도 채권 총론 안에도 서론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채권이 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시험에 나오겠어요? 1학년 1학기 때나 나오지. 채권이 뭐고 뭐 채권이 물권과 뭐가 다르고 뭐 이런 건데요. 다만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채무 구조론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호 의무와 관련해서 조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걸 제끼고 나면 채권의 목적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두 글자로 급부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있어야 돼요. 물권의 목적은 사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은 종류와 내용과 효력이 다 법에 정해져 있고 그대로 가지만 사실 이 채권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계약 자유의 원칙 때문에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라고요. 따라서 그 채권의 목적을 특정하는 게 필요한데요. 급부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건 뭐 정할 수가 없죠. 채권의 목적은 무한대니까요. 채권이라는 건 채권자와 채무자가 약속해서 이행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한대예요. 다 정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우리 민법에 두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뭐 종류, 특정, 선택 등등등 이겁니다. 이게 채권 총론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채권의 목적이 확정됐다면, 특정됐다면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잘 이행이 되는 거는 시험에 나오겠어요? 당연히 안 나오지. 우리는 분쟁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있어야 여러분도 먹고 살고 저도 먹고 살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따라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시험에 나오고요.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채무불이행을 공부하는 겁니다. 채무불이행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유형이 정해져 있고요. 그 효과도 정해져 있어요. 특히 놀라운 건 물권법과 달리 이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효과는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390조를 나중에 구경해 보세요. 그런데 그 유형을 아무 이설 없이 늦게 주는 것과 못 주는 것 두 가지는 이설 없이 받아들여지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했긴 했는데 잘못한 거 불완전 이행까지는 뭐 학설이 일반적으로 인정해요. 판례도 인정해요. 그런데 여기 최근의 트렌드는요. 이행 거절이라는 법리가 꽤 많이 나옵니다. 이행 거절을 독자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 대립이 있지만 이제 거의 채무불이행의 효과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채무불이행이 되면
강제 이행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요.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행 지체에서만 가능해요. 손해배상은 채권을 떠나서 우리 민법 전체에서 민소까지도 가장 중요한 테마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테마예요. 이건 나중에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사례 문제도 좀 많이 풀어볼 거예요. 손해배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우리 차액설부터 시작해서요. 일단 산정된 손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중요하죠. 해제는 채권 총론에서는 맛만 보고요. 채권 강론에 가서 본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이거는요 돈으로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돈을 받는다는 거의 문제는요 돈이 없으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한테 1억을 빌려주시고 제가 배째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배째면 답이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요. 강제집행하면 되지 않나요? 돈이 있어야죠. 뭐 있어야 강제집행을 하죠. 따라서 이 채무불이행의 효과가 금전으로 전보되는 게 목적, 강제이행을 빼면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책임재산의 보전이죠. 사실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방법 중에는요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가처분 같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민법에도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죠. 적극적으로 내가 하는 방법, 이게 채권자 대위고요. 소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했던 걸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방법, 채권자 취소예요. 두 말 안 해도 되겠죠. 우리 시험 단골 손님이고요. 기록형, 사례형, 선택형 다 잘 나옵니다. 특히 채권자 대위는 두 말하면 입 아프죠.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채권 총론의 일단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형법에서도 항상 이렇게 1대1을 배운 다음에 공법론을 배우고 민소도 소재기부터 판결까지 배운 다음에 병합을 배우잖아요. 마찬가지 민법도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변화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 나중에 뭐라고 그래야 돼요? 민소에서도 다루는 개념처럼 후발적으로 나중에 바뀌는 경우가 이제 채권양도 채무인수고요. 처음부터 여러 명이 나오는 게 우리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라고 그래서 분할 불가분 연대 보증을 배우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게 이제 형법으로 치면 공법론, 민소로 치면 병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내야죠. 채권 총론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이라는 파트를 배우고요. 내일이 시험인데 내가 채권의 소멸을 하나도 모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변제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변제가 채권 소멸 원인 중에 제일 많이 나오고요. 사례형, 기록형, 특히 기록형에도 엄청 많이 나오죠. 하나만 더 보겠다 그러면 상계까지는 보셔야죠. 변제, 상계. 그리고 하나를 더 보신다고 하면 알아서 하세요. 나머지는 비슷비슷해요. 공탁을 보시든 알아서 하시고요. 하여튼 변제, 상계는 초특급 A급이고요. 공탁까지 보시면 됐어요. 그럼 나머지 면제, 혼동, 경계 그런 건 됐습니다. 이 채권의 소멸 사유 중에 제가 변제하고요. 상계는 꼭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채권 총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변제와 상계는요. 기록형에 대비해서도 당연히 1순위 주제입니다. 1순위 주제. 변제항변, 상계항변으로 자주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변제에서는 뭘 배워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빌린 돈 갚는 거, 이거 우리가 변제라고 해요. 저는 이제 무식하게 빌린 돈이라고 했지만 꼭 빌린 돈이 아니어도 뭔가 의무가 있을 때 의무를 이행하는 게 변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급부라고 하는데요. 얘를 변제자라고 하고요. 얘를 변제 수령자라고 하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99% 변제자는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돈 갚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돈을 갚겠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이게 제3자의 변제예요. 될까요? 되죠. 내 채무를 대신 갚아준다는데 땡큐죠. 그런데 우리 민법은요. 대신 갚아주는 건 좋은데 얘가 채무자가 싫다라고 하면 못 갚아요. 제3자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변제할 수는 없어요. 다만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는 애가 있으니 우리가 걔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보증인, 물보, 제3취득자 이런 애들입니다. 자, 이런 애들은 이걸 갚으면요.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이라는 걸 확보하게 되고요. 이 구상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판례가 민법이 변제자 대위권이라는 권리를 주고 있어요. 이 변제자 대위권은요. 변제자가 대신 위치한다는 거죠. 어디에? 채권자 자리에. 채권자 자리에 변제자가 대신 위치한다는 거예요. 이 채권자 자리는 지금 하나잖아요. 채권자가 이제 안고 있는 의자는 하나예요. 변제자가 한 명이라면 얘가 이제 빠져나가고 변제자가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변제자가 B, C, D 세 명이라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하나인데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세 명이니까 누가 들어갈 거냐는 걸 정한 게 수인의 변제자 대위 아닌가요? 482조에 1호부터 5호까지 약속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갈 사람들 외우시면 돼요. 다만 482조가
모든 경우를 다 규정했으면 참 예뻤을 텐데 1호부터 5호까지 정하는 바람에 거기 못 들어가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은 있지만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정해지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뭐 그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판례로 외우시면 됩니다. 예컨대 뭐 보증인 겸 물보라든가 물상 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라든가 뭐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요. 변제 수령자. 뭐 99% 채권자예요. 채권자 아닌 사람한테 돈 갖다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느냐? 있죠. 예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뭔가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많이 나오죠. 영수증 소유자에 대한 변제, 뭐 실적이 등등등. 그래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중요하죠.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줄 때 갖다 주고 B가 받으면 변제 끝 이렇게 되는 건데요. 갖다 줬는데 안 받으면 변제 제공. 그렇죠? 그럼 어떻게 갖다 줘야 되냐? 뭐 변제의 방법, 변제의 시기, 변제의 장소. 뭐 그렇게 나오는 거죠. 변제 쪽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변제자 대위. 자, 지금은요, 우리가 A가 B한테 갖다 줘야 될 것들을 다 갖다 줬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A가 B한테 갖다 줘야 될 거는 두 개인데 하나만 갖다 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변제 충당의 문제가 있어요. 채무가 수개인데 전부 다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만큼 던져줄 때 뭐부터 깔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 변제 충당은 우리 순서가 정해져 있죠. 외우셔야 됩니다. 변제 충당은 기록에도 잘 나와요. 그래서 우선은 합의로. 합의가 안 되면 479조 이의자부터 그 다음에는 지정이 없으면 법정으로는 뭐 도래 여부, 변제이익, 선후, 안분 이렇게 나가는 순서가 있죠. 변제 충당 중요합니다. 자, 이 상계요. 상계는 여러분들 제일 오해하시는 게 가끔 어떤 분들이 이거를 상계 계약이랑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상계는요, 일방적 의사 표시. 내가 상계 합계라면 상계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형성권 이걸 배우는 거지. 우리 둘이 같이 퉁치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건 우리 관심 없어요. 그건 당연히 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상계 계약이 아니라 한 명이야. 일방적으로 상계, 합계라고 하면 대등액에서 양채무가 소멸하는 그걸 배우는 겁니다. 따라서 A와 B가 막 싸울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요. 상계하는 애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여러 번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얘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우리가 자동채권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얘가 얘한테 가지고 있는 채무를 수동채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채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상계하는 애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자동채권, 상계하는 애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수동채권입니다. 이걸 확정해야 이 두 개를 대등액에서 퉁치는 게 상계예요. 저는 무식하게 퉁친다는 표현을 쓰지만 여러분들은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그럼 상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역시 상계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하고요. 이게 우리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어떻게 외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다 할 건데요. 자동채권이 발생돼야 되고요. 상계 적상이 있어야 되고요. 상계 의사 표시가 도달해야 됩니다. 특히 상계 적상과 관련해서 상계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요. 뭐 상계 적상의 요건으로 뭐 동종 채권이 대립 그런 거 안 나와요. 동종 채권이 나오지 뭐 소위등 채권이랑 금전 채권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다 금전 채권이지. 그건 됐고요. 대립하는 거긴 좀 의미가 있죠. 대립하지 않아서 상계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상계 금지 사유라고요. 이게 당사자의 약정으로 상계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상계 금지 특약이잖아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상계가 안 되게 해놓은 경우가 있죠. 판례까지 포함해서. 그걸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외우고 계셨나요? 저는 뭐 고불수, 항자, 지수, 압수 뭐 이 정도 외우고 있습니다. 고의의 불법행위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고요. 압류금지 채권, 수동채권으로 상계 안 되고요. 지수 498조. 지급금지 명령, 압류가 압류,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죠. 변제기 선돌 해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항변권이 딸린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어요. 그것도 기록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이게 뭐 맞나요? 여러분들 이거 최총인데요. 뭐 이 안에서 시험에 나와요. 이거 뭐 몇 개나 된다고요. 이 안에서 다 털면 객관식은 뭐 한 대여섯 문제 나오고요. 사례는 뭐 한 두세 개 나오지 않겠어요? 두 개 정도? 기록은 정해져 있죠. 사실 뭐 기록에서 뭐 중등품질 이런 게 나오겠어요. 변제 충당이나 상계는 뭐 항상 나오니까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대비하시면 돼요. 됐죠? 그거를 이제 로민정으로 짧게 대비하자는 겁니다. 왜 말씀드렸냐? 지금 뭐 외우라는 거냐? 절대 아니죠. 그냥 나중에 한번 이렇게 본인이 7회독 정도 된 상태에서 한번 쭉 스크린 해보라는 겁니다. 하다가 이렇게 되면 거길 보강하셔야 돼요. 본인이 약한 부분이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69쪽을 봅니다. 과감하게 봅시다. 어차피 7회독 할 거니까 마음이 좀 편하죠? 한 번 보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보자고요. 자, 뭐 보세요. 채권 총론 앞에 서설이 있잖아요.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혹시나 나올 만한 게 거기 채무의 분류라고 돼 있죠. 우리가 그걸 채무 구조론이라고 하고요. 그나마 나온다면 요거죠.
앞에 뭐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냥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이게 시험에 나오겠어요? 채권이 뭐니? 이런 건 1학년 1학기 때나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또 무식하게 알 필요 없다 이러니까 좀 그런데요. 요 표현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이건 알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채권이 이런 거다라는 감은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뭐 이걸 아느냐 모르냐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물권법 가서 하겠지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우리 점유자에게 뭐가 생기죠? 소유권이 생기지 않아요. 뭐가 생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그렇죠?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우리 판례가 채권적 청구권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요. 채권적 청구권, 채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요. 거기 특정인이 누군데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앞에 특정인이 원고, 뒤에 특정인이 피고겠죠? 이 원고는 누군데요? 시완성 당시의 점유자. 시완성 당시의 점유자예요. 20년이 된 시점에서의 점유자. 걔가 원고예요. 그리고 걔가 특정인, 앞에서 얘기하는 특정인. 자, 다른 특정인, 피고. 누구죠? 시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 시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20년, 여기가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시효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때 점유 A가 소유자, 갑을 상대로 이렇게 청구하라는 거예요. 소유등 청구권을. 그런데 시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갑이었는데 이게 현재, 프리젠트, 현재 을이다 하면 이렇게 못하죠. 채권이니까. 누구한테만 할 수 있는데요? 얘한테만. 얘한테 하려고 했더니 등기 넘어갔잖아요. 이행불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점유자는 A였는데 현재 점유자는 B예요. B가 얘한테 소유등 청구할 수 있나요? 못하죠. 왜? 시완성 당시의 점유자는 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얘가 하고 얘는 대위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완성으로 인한 소유등 청구권을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인이 특정인 뭐 이런 건 필요 없지만 우리가 채권이 그런 것이다 라는 정도의 감은 필요해요. 근데 뭐 우리 시험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없고요. 공부가 돼 있어야죠. 자, 이 채무의 분류 이거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굳이 서론에서 한다면 이겁니다. 보면 그냥 채무를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급부, 보수적 주의, 보험을 이렇게 나눠보는 거고요. 급부를 다시 주된 급부, 종된 급부로 나눠보는 겁니다. 예.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나누느냐? 뭐 이런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예로 드는 게 좋을까요? 밥솥? 우리 밥솥을 판다고 해볼까요? 밥솥의 주된 급부 밥솥은 기능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하지 맙시다. 기능이 좀 단순한 밥솥이 필요한데 요즘 별게 다 되니까 그거 아니고 하여튼 아시죠? 주된 급부문은 그 계약 관계를 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밥솥은 밥이 돼야 되고요. 자전거는 굴러가야 돼요. 그렇죠? 종된 급부문은 뭐예요? 이제 밥솥이 복잡하면 매뉴얼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매뉴얼 주는 거 뭐 이런 거예요. 자, 부수적 주의 의무는 뭐냐면 급부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밥솥을 던져주기만 하면 되냐고요. 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는 이설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보호 의무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이거를 채무의 범주에 넣을 것이냐. 네, 맞아요. 견해 대립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채무의 범주에 넣잖아요. 그럼 이거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이에요. 근데 이걸 채무의 범주에 넣지 않잖아요. 이거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은 아니죠. 그럼 뭐죠? 나는 손해가 생겼는데 끽해봤자 불법행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손해배상 채권이 나오는 권한이라는 게 민법에 크게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두 개밖에 없다고요. 나머지 뭐 담보 책임이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니 이거는 다 채무불이행이니 불법행위니 이런 견해 대립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도 아니면 뭐 제3의 법정 책임이니 이런 견해 대립이 있을 뿐입니다. 보호물을 채무의 범주 안에 넣을 수 있을 것이냐? 우리 판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닙니다.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보호물을 채무의 범주에 넣지 않아요. 따라서 보호물 위반했다고 채무불이행 책임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불법행위가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네, 여기는 안 나왔네요. 네, 숙박계약이 예외죠. 네, 숙박계약. 우리 모텔 이런 것들 불나서 사람 죽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느냐? 네, 진다니까요. 우리 판례가 이런 단기 임대차 숙박계약에서는 투숙객을 안전하게 잘 모실 의무를 채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거 위반하면 불안전 이행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봤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왜 중요한가요? 배상의 범위에서 조금 달라져요. 나중에 볼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보험 하나 정도입니다. 우리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숙박계약 판례만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이 부수적 의무는 그럼 어떤 면에서 실익이 있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해제입니다. 해제.
부수적 의무를 논하는 실익은 해제예요. 부수적 의무가 채무불이행에서 얘기하는 채무가 아니라고 보시는 분은 없어요. 당연히 채무입니다. 채무인데 그게 주된급부, 특히 주된급부와 뭐가 구별이 되느냐? 부수적 의무를 위반해서는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계약을 해지한다는 건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건데요. 그거는 내가 이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게 나한테 가혹하다.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뭐 부수적 의무, 그냥 뭐 대충 줬다. 계약 해지할게. 그건 안 돼요. 그래서 그 판례가 하나 있죠. 이제 여기는 정인석 변호사님이 시험에 나왔던 의무들을 좀 구별해 본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외울까요? 제 생각에 토지매매계약에서 분묘를 이장할 의무, 영상물 제작 공급 계약에서 시사회 열어줄 의무, 전대차 계약에서 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근당 설정을 해줄 의무 같은 것들을 부수적 의무라고 본 거죠. 그렇죠? 뭐 정리해서 그냥 외우시면 되겠죠. 어때요? 제가 이제 판례를 이렇게 이제 지역 암기, 이 책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역 암기만 하면 되는 판례들을 좀 모아놨는데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때는 딴 거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여러분들의 그 뭐라고 그러죠? 리걸 마인드, 여러분들의 그 상식에 부합하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아니다. 예컨대 이거는 부수적 의무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이건 주된 의무 같은데 그건 반드시 체크하셔야죠. 시험장 가면 반드시 반대로 찍게 된다고요. 어때요? 토지를 매매했는데 그 앞에 무덤이 있어요. 무덤. 그 무덤을 파줘야 되는, 파주는 게 아니죠. 무덤을 이제 딴 데로 이장해줘야 되는 의무. 이거 위반하면 주된급부 위반해서 계약 해지할 수 있느냐?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영상물 제작 공급. 영상물을 제작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럼 잘 만들어서 시사회를 한번 해야 되느냐? 필요하죠. 애매한데요. 그렇죠? 근데 시사회에 안 했다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자, 전대차 계약에서 뭐 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보증금 채무를 담보해주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해 준답니다. 해주면 너무 땡큐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땡큐인데 그거 안 해줬다고 그게 주된급부 위반이냐? 뭐 그렇진 않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안 맞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상식이랑 안 맞는 것들은 반드시 따로 체크하셔서 끝까지. 지금은 그냥 밑줄만 긋지만 이제 7회독쯤 되면 뭐 스티커도 막 붙어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스티커 크기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막 이렇게 달라지겠죠? 회차가 갈수록. 저는 저는 책을 여러 번 봤거든요. 여러 번 볼 때 제일 마지막에는 시험 직전에 그거 있었어요. 막 이렇게 화살표 모양 스티커 막 이렇게 하면 뭐 다 털어봤자 뭐 한 50개 정도 돼요. 50개면요 10분도 안 걸립니다. 보는데 10분도. 그러면 뭐 이 책에서 내가 자주 틀리는 거 한번 스크린하고 들어가면 되죠. 그럼 안 틀려요. 자, 채권의 기본적 효력. 뭐 이런 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이런 것들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채권은 돈 달라고 그럴 수 있고요. 돈 받아서 갖고 올 수 있고요. 안 주면 강제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책임 없는 채무, 채무 없는 책임 뭐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책임 없는 채무 이런 거 잘 안 나옵니다. 채무는 있는데 가령 우리가 집행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다. 그럼 집행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 됐고 밑에 이거 중요하죠. 책임만 있고 채무가 없는 경우 워낙 유명한 게 있어요. 물보. 그렇죠? 물보. 물보는요. 책임은 져요. 그렇지만 채무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물보가 시효익 포기했다고 우리가 뭐 채무자가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물보는요. 사전 구상권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수탁보증인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미리 돈 갚고 달라고 그럴 수 있는 사전 구상권이 있어요. 물론 채권자가 쉽게는 안 주겠죠. 나를 면책시켜달라는 담보 제공 청구를 하겠지만 사전 구상권이라는 게 보증인한테, 수탁보증인한테는 있다고요. 수탁 물상보증인은요.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런 게 없냐. 우리 판례가 너는 채무자가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상보증인은 채무가 없다. 책임만 있다. 기억하시고요. 제3취득자도 마찬가지예요. 제3취득자는 우리가 저당권 가서 본격적으로 공부할 건데요. 저당권 같은 게 설정된 물건을 산 사람 책임이 없어요. 채무가 없어요. 됐죠? 네, 이렇게 하시고 첫 시간은 여기까지 말고 잠깐 쉴까요?